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40대 여자고 한국에서 몇 년 살면서 겪은 최악의 사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답니다. 엄청난 사연이니 꼭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빠의 사업이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서 미국의 한 도시에 새 둥지를 틀게 됐죠. 저는 영어 공부를 진작부터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줄 알아서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갔더니 동양인이라며 인종차별을 여러 번 당했죠. 눈을 찢는 동작을 하며 비웃는 애들도 많았고 김치 냄새가 난다며 꺼지라고 밀치는 애들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착한 친구들이 제 편에 서서 싸워주는 덕에 잘 버티고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평범한 곳에서 나왔어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들 외국어로 공부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명문대에 들어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 변명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대학을 열심히 다녔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꽤 할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러다 회사가 한국 회사와 비즈니스를 하게 되어 십수년 만에 한국에 갈 기회가 한번 생겼답니다.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와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다시 한국에 와보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찾아온 기분이어서 그런 것 같았죠. 비즈니스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께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굳이 한국에 갈 이유가 있겠냐며 반대하셨는데 제가 완강하게 한국에 가겠다고 박박 우겨대자 결국 부모님이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몇 달 뒤 미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날아왔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경치 좋은 곳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더니 아빠가 큰 돈을 주셔서 비싸고 좋은 곳에서 살게 됐죠.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됐는데 바로 통역과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출장지나 기업 행사하는 곳에 나가서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통역을 맡는 게 제 할 일이었죠. 비교적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여가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어릴 적 한국에서 살 때는 학원과 과외 받느라 세상 구경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와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 온 걸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재밌게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사는 서울 근처에서 통역 일이 들어왔어요. 사업가와 외국인 바이어 통역을 맡게 됐는데 거기서 멋있는 남자를 만나게 됐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남자였고 사업가와 친분이 있어 놀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는 저에게 명함을 내밀며 회사원이라는 걸 알렸습니다. 통역관님 반갑습니다. 저는 요 앞에 있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아는 형 사무실에 놀러 왔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평일인데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그냥 땡땡이 치는 중입니다. 제가 짬밥이 오래돼서 이 정도 땡땡이는 자유롭게 칠 수 있죠. 그래요? 한국은 바쁘게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군요. 여하튼 반가웠어요. 저 김수현 통역관님,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아무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그냥 보냈다간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저랑 30분만 이야기해요. 네? 뭐 그래요. 저도 시간 있으니까 커피 한 잔은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속으로는 기뻐 날뛰었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 연기를 했답니다. 그를 따라가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매너도 있고 말하는 것도 멋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만나게 됐는데 어느새 그이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남자를 사귀게 된 거죠. 1년 동안 시간이 맞을 때마다 만나서 사랑을 키워갔고 어느새 결혼까지 할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이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소원이라며 저에게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어요. 자기야, 우리 빨리 결혼하자.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건 이골이 났어. 그냥 빨리 한 집에서 살고 싶다고. 나도 같은 마음이긴 한데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고 오빠를 한 번도 못 봤잖아. 또 한국에서 평생 살아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 나랑 결혼해서 살다가 미국 가고 싶으면 이민 가면 되지. 나 능력 있는 남자야. 미국에서도 뭘 해도 될 놈이라고. 내 능력 의심하는 건 아니지? 의심은 무슨. 그럼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해 볼게. 오빠 만나보고 허락해 주시면 상견례부터 해보자. 오케이, 좋았어. 빨리 부모님께 말씀드려.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결혼하고 싶다고. 사실 저는 결혼은 좀 느지막하게 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저희 둘 사이는 행복하게 잘 살 거라며 밀어붙여서 마음을 빼앗기고 결정했답니다. 2주일 뒤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몇 달간 한국에 머물기로 계획하고 장기간 여행을 오셨죠. 계시는 동안 호텔에서 머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인을 소개해드렸더니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인물도 좋지만 성격도 싹싹하고 세심하니 저에게 아주 잘해줄 것 같다면서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미남 미녀였고 재력도 꽤 있어 보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하는 게 좋으시다며 언제든 결혼해도 좋다고 하셨답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 아무래도 결혼 후에는 사업하는 게 좋겠어. 사업? 맘대로 해. 오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렇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사업 자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신혼집 마련하고 남은 돈은 거의 다 투자하는 데 썼거든. 그리고 부모님은 지독한 짠돌이라서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려고 하셔. 자기가 날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사업할 종목은 뭐고 돈이 얼마나 드는데? 사업 종목은 어플 개발이고 돈은 한 3억 정도? 당신 부모님이 재력도 있으시고 자기가 능력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3억? 적은 돈은 아니네. 내가 아무리 있는 집 자식이어도 3억은 적은 돈이 아니야. 투자를 받고 싶으면 일단 사업 계획서 좀 보여줘봐. 확실하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봐야겠어. 제가 무조건 돈을 빌려준다는 말을 하지 않자 남편이 놀란 눈으로 말하더군요. 자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날 믿고 투자해주면 안 돼? 안 돼. 우리 부모님이 사업가고 내가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냥은 못 줘. 그래? 알겠어. 나중에 사업 계획서 보여줄 테니까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줘. 그이는 제가 냉철하게 말하자 바로 돈 이야기를 그만두더군요.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훌륭하고 좋기 때문에 굳이 그만둬야 하는 이유가 없어 그냥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이가 옳은 결정을 내리길 바랬죠. 물론 사업하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을 거였어요. 그렇게 사업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결혼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예식을 치르고 신혼집에서 둘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 출장이 너무 잦은 바람에 거의 주말 부부로 지냈답니다. 자기야, 나 다음 주엔 부산에 5일 정도 머물러야 해. 뭐 다른 것도 아니라 일 때문인데 당연히 가봐야지. 잘 다녀와. 우리 신혼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떨어져 지내면 사랑에 금이 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날 사랑하는데 무슨 그런 의심을 해. 자기야, 사랑은 의리기도 해. 내가 당신을 배신하는 일 따위는 없을 거야. 근데 자기야, 나 사업 이야기 좀 해도 될까? 그 사업 계획서 완성했는데 당신이 보고 투자 좀 했으면 좋겠어. 아직 사업하겠다는 꿈을 놓지 않았구나. 그럼 가져와 봐. 내가 보고 판단해 볼게. 그래서 남편은 수십 장의 사업 계획서를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이해되기 쉽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에 저는 그이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로 결정했답니다. 좋네. 아주 쉽게 이해가 돼. 핸드폰 어플 개발이 소비자한테 다가가기 쉽고 아이디어도 매우 좋아. 그럼 투자를 얼마나 해줘야 해? 그럼 결정한 거야? 고마워, 여보. 자기가 투자만 해주면 금세 성공할 거야. 3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 3억을 한꺼번에 주는 건 좀 그렇고 처음 사무실 마련하는데 보증금만 빌려줄게. 당신이 사람을 채용하고 나서 다시 대화하자. 뭐? 자기야, 여기 서울이야. 3억이면 사무실 차리는데 다 들어간다고. 아니, 저렴한 곳도 분명히 있어. 허세 때문에 강남 같은 데 찾지 말고 외곽으로 찾아봐. 저렴한 사무실 많아. 그렇게 남편에게 못을 박아뒀더니 알겠다며 저렴한 곳으로 사무실을 얻겠다고 하더군요. 그이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사업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완벽하게 갖춰지면 그때 사직서를 내겠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5천만 원을 입금해주고 자리 잡은 사무실에 찾아가 봤어요. 책상과 컴퓨터를 놓은 게 전부였지만 일단 출발은 이 정도로 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투자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더 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자기야, 그냥 한꺼번에 주면 안 될까? 내가 계속 돈 달라고 하는 것도 모양 빠진단 말이야. 부부끼리 무슨 모양이 빠져. 난 확실한 게 보일 때마다 투자할 거야. 난 칼 같은 사람이니까 괜히 가만히서 할 생각하지 마. 알았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 회사는 아직 사표 안 낸 거지? 아직. 내년 초에 퇴직해야 퇴직금이랑 성과금까지 다 받고 나올 수 있거든. 아, 그래? 그건 잘한 선택이네. 여하튼 사무실 괜찮네. 그럼 준비 잘해봐. 그렇게 투자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조금씩 입금해줬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지방에서 불러줘서 통역 일을 5일 동안 하다가 주말에 돼서야 올라오길 반복했습니다. 그이는 제가 없는 사이에 집안 살림을 깨끗하게 해뒀고 저를 위해 맛있는 식사도 매번 준비해줬답니다. 자기야, 미국 살 땐 이런 거 못 먹어봤지? 이게 마라탕이라는 거야. 우와, 이걸 날 위해 준비해준 거야? 고마워. 미국은 개인주의가 심해서 이런 거 없지? 한국 남편이랑 사니까 이런 호사 누리는 거야. 그래, 고마워. 당신 덕분에 결혼 생활이 점점 재밌어져. 근데 자기야,
나 이제 사업 준비 다 됐어. 사람도 채용하고 일 시작할 때가 왔다고. 다음 달에 시작할 것 같은데 회사 그만두고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당신이 투자를 서둘러 주면 안 될까? 투자? 그래, 알겠어. 해줄게. 다음 달에 회사 정리한다고 했지? 그럼 다음 달 시간 맞춰서 입금해 줄게. 고마워, 자기야. 내가 꼭 10배 이상으로 돌려줄게.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투자한 돈만 회수되면 만족한다고. 그이의 사업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는 와중에 저는 또 지방으로 출장을 나가 통역을 맡았답니다. 일이 비 쏟아지듯 들어와서 하루하루가 매우 바빴죠. 이렇게 주말 부부를 하고 있어 좀 아쉽긴 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서로가 소중한 걸 알아서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을 거라 긍정적인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도에 일이 잡혀서 남편을 두고 혼자 일하러 나가게 됐어요. 여보, 어쩌지? 이번엔 보름짜리 출장이야. 제주도로 가야 할 것 같아. 다녀와. 근데 자기야, 다음 주까진 투자 비용 다 넣어주면 좋겠는데. 아, 그거 알겠어. 꼭 입금해 줄게. 고마워. 그럼 제주도 가서 일도 잘하고 구경도 잘하고 들어와. 그렇게 혼자 제주도로 떠났고 일을 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오기로 한 바이어가 일주일 뒤에 온다는 연락이 뒤늦게 왔다며 저에게 일주일 정도 제주도에서 쉬다가 바이어가 오면 일을 하자고 했어요. 가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을 혼자 제주도에서 노는 건 별로인 것 같아 신혼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남편에게 일부러 연락하지 않고 말이죠. 서프라이즈도 하고 남편의 사업장에 투자하기 전 살펴볼 생각이었죠. 그래서 먼저 남편에게 줄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이가 저에게 자주 음식을 해줬으니 저도 솜씨를 한번 부려봤답니다. 3단 도시락을 싸서 그이가 아직 다니고 있는 회사로 출발했어요. 남편이 놀라고 좋아할 모습을 그리면서 말이죠. 이윽고 남편 회사에 도착한 저는 인터폰으로 남편 이름을 대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이지훈 과장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줄 게 있어서 들렀어요. 잠시만 들어갈게요. 이지훈 씨요? 일단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열고 수많은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잠시 후 인터폰을 받은 인사과 직원이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지훈 과장님 와이프라고요? 그분 미혼 아니었나? 말씀이 거의 없는 분이라 몰랐네요. 어쨌든 지금 그분은 여기 없어요. 얼마 전에 퇴사했거든요. 퇴사요? 아, 계획이 앞당겨져서 나갔구나. 제가 모르고 왔네요. 실례했습니다. 이직한 회사 모르세요? 바로 이 근처 건설회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주소 알려드릴게요. 제 남편이 이직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요. 사업 시작하려고 그만뒀을 텐데요. 이지훈 과장님이 사업을요? 에이, 소심한 분이셔서 절대 사업 같은 건 안 하실 분이에요. 아내분이 잘 모르셨나 보네. 여기 주소요. 근처니까 찾기 쉬울 겁니다. 저는 인사과 직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소를 받고 그곳으로 남편이 있는지 찾아가 봤어요. 이지훈 씨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뒤에서 그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누구시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전 이지훈 씨를 찾아왔는데요. 네, 제가 이지훈입니다. 제 아내라고 하셨다고요?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네요. 전 아직 미혼입니다. 제 남편이랑 동명인이라서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 가봤더니 여기로 가보라고 해서. 동명이인이요? 이전 회사에 이지우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으면 제가 모를 리가 없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잘못 찾아온 건 확실하니까 그만 가볼게요.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남편에게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자기야, 지금 어디야? 나? 회사지. 지금 퇴사 준비하느라 바빠. 자기 회사 금신기업 맞지? 금신기업 맞아. 근데 뜬금없이 회사 이름은 왜 물어? 자기 제주도 아니야? 제주도 맞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일 열심히 해. 자기야. 근데 다음 주 중으로 투자금 주는 거 맞지? 자기야, 고맙고 사랑해. 나도. 그럼 전화 끊을게. 그이는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제가 회사에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 걸 그대로 믿을 뻔했습니다. 그이가 저에게 준 명함은 가짜라는 게 확실해졌죠. 저는 이 남자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직접 밝혀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신혼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하고 있었는데 그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따라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들어가려고 5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옷만 갈아입고 나오더군요. 무슨 일을 꾸미는 건지 뒤를 따라 출발했습니다. 그이가 도착한 곳은 한 주택집이었고 자연스럽게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더군요. 저는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집 옆으로 낮은 담이 있어서 그리로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창가에 보이는 남편과 낯선 여자가 보였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스킨십을 하는 걸 봐서는 내연 관계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열려있는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야, 자기가 여기를 어떻게... 수연아, 일단 나가자. 나가서 이야기하자. 이어서 내연녀가 말하더군요. 자기야, 저 여자 누구야? 왜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야? 왜 데리고 나가려는 거야? 왜 자기라고 말하냐고? 나는 이지훈 씨 마누라 되는 사람이에요. 보아하니 둘이 살림 차린 것 같군요. 반응 보니 그쪽도 몰랐던 것 같네요. 당신 아주 대단한 놈이었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봐? 어떻게 두 집 살림을 할 수가 있지? 나랑 주말 부부로 사니까 평일엔 여기에 와서 지냈나 봐? 그랬더니 내연녀가 자기는 평일 부부로 지냈고 주말마다 남편이 출장을 가는 걸로 알고 있었답니다. 그럼 주말마다 간다는 곳이 출장지가 아니라 이 여자 집에 가서 결혼 생활을 한 거야?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야? 오빠 입으로 말해봐. 나 말고 이 여자랑도 결혼했어? 미안해. 맞아. 주말마다 여기 있는 수연이랑 사는 집에 갔어. 평일엔 미선이랑 사는 이 집으로 와서 지냈고. 다 걸려버렸으니까 솔직히 말할게. 나 두 사람 동시에 사랑하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남편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뭐? 동시에 사랑한다고? 이 넋 빠진 놈아. 지금이 조선시대야? 일부 이처제를 하고 자빠진 거야? 수연아, 미안해. 근데 난 두 사람한테 모두 진심이야. 둘 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고. 똑같이 사랑한단 말이야. 저는 그이가 하는 말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내연녀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더군요. 이 천하의 나쁜 놈아! 나 임신했는데 어떡할 거야? 임신 8주 차라고? 내 애긴 어떡할 거야? 아니, 자기야, 당연히 낳아야지. 내가 키울 거야. 지금 상황이 복잡해졌는데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두 사람 모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책임질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 따귀를 날렸습니다.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들어주지. 어디서 여자 둘을 끝까지 농락하는 거야? 이 더러운 돼지 같은 놈아. 발정나서 두 집 살림하니까 좋았지? 너 오늘 내 손에 돼졌어. 그리고 내연녀 역시 그의 뺨을 날렸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나만 사랑하는 놈인 줄 알고 임신까지 했는데 감히 두 집 살림을 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고소해서 네 놈 사기 결혼으로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할 거라고. 자기야, 미선아, 진정해. 내가 애기 아빠인데 사기로 신고하려고? 그러지 마.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화 좀 그만 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수연아,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둘 중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건데 면목이 없다. 저는 그놈 얼굴에 뺨을 한 대 더 갈겼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죠. 회사도 가짜고 이름도 가짜던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직업도 이름도 다 사기였던 거야? 자기야, 그게 말이야. 사실은 내가 개명을 했어. 그 회사는 속인 게 맞긴 한데 다른 데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이 투자해준 회사를 곧 개업할 거고. 웃기지 마. 당신은 단순히 두 집 살림한 게 아니라 나한테 모든 걸 속였어. 직업도 이름도 그리고 부모도 가짜였겠지.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챈 거야? 왜 회사를 찾아간 거야? 자기야, 이것 좀 놓고 말하면 안 될까? 멱살 잡고 있으니까 숨 막혀. 하지만 저는 멱살을 계속 잡은 상태로 따귀를 날렸고 내연녀도 그이의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이 나쁜 놈아. 친정에서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거야. 네 놈이 내 인생 망쳤어. 이젠 다 끝났다고. 여자 둘이 그 일을 흠씬 두들겨 패주며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연녀가 배를 부여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배야. 나 어떡해. 이러다 애기 잃는 거 아니야? 충격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언니, 나 119 좀 불러줘요. 배가 너무 아파요. 네? 배가 아프다고요?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봐요. 어떡하지? 제가 놀란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자 남편이 내연녀를 두 팔로 안더군요. 자기야, 괜찮아? 안 되겠어. 일단 병원부터 가자. 지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뱃속에 아기만 생각하라고.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쓰러진 내연녀 때문에 제 화는 잠시 사그라들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내연녀를 업고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했답니다. 여보,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 일은 나중으로 미루자. 내가 나쁜 놈 맞아. 혼도 나야 하고 매도 맞아야 해. 피해 보상도 해줘야지. 근데 지금은 임산부가 우선이니까 병원 다녀와서 이야기하자. 다시 여기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어. 일단 임산부가 우선이니까 대화는 나중에 해. 우리 이야기는 병원 다녀와서 하자고. 당신 각오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려. 저는 떠나가는 남편과 내연녀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살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제 연락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남편 핸드폰의 번호가 없다는 안내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제야 알아차렸죠. 두 년놈에게 속았다는 것을 말이죠. 내연녀가 임산부로 복통을 호소할 때 제가 많이 놀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둘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이 준비 중인 사업장에 가봤더니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 있더군요.
제대로 낚이고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탓하며 바보처럼 당한 걸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으니 경찰을 찾아가기로 했답니다. 이에 저는 둘을 가만둘 수 없어 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를 하려고 했어요. 이윽고 지능범죄수사팀 형사가 제 앞에 앉았고 남편의 이름과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당한 걸 알려줬죠. 그러자 형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컴퓨터로 조회한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이 자식 사기전과 산범이네요. 지금 수배 중이기도 하고요. 본명은 김성준입니다. 돈 많은 여자들만 골라서 결혼한다고 해놓고 사업자금 뜯어가는 거로 유명한 놈이에요. 아무래도 사기당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름이 이지은이 아니었어요? 그럼 같이 있던 여자는요? 그 여자 임산부라고 했다고요. 그 여자도 사기당한 건가요? 아니요, 아마 공범일 겁니다. 여기 사진 보세요. 이 여자 맞죠? 둘 다 술집에서 일했었어요. 남자는 호빠, 여자는 룸사롱에서 날리던 연놈들이었죠. 손님들 상대로 사기 쳐먹다가 나중엔 결혼하겠다고 문어발식으로 동시에 연애를 하면서 상대 등 제대로 쳐먹는 악질이라고요. 사진 속 여자가 맞죠?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네, 맞아요. 나한테 임산부라고 했는데. 속았네요. 네, 이 둘은 커플 사기꾼 맞아요. 사기쳐서 한몫 땡기고 튀는 수법으로 연명하는 기생충들이라고요. 임산부로 속인 건 아마 빠져나가려고 연기했나 봅니다. 그러고도 남을 년이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니, 이것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죠? 잡을 수 있는 거죠? 둘 다 수배 중인데다 쓰던 핸드폰도 대포폰이고 신용카드도 안 쓰고 현금만 쓰고 다녀서 잡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형사들이 추적하고 있으니까 꼭 잡을 겁니다. 저 이 인간한테 돈 5천만 원을 뜯겼어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혼수까지 다 했다고요. 아유, 저런 제대로 속으셨네요. 피해 금액이랑 사기당한 내용 모두 접수했으니까요. 이것들 잡으면 보상을 받든 하셔야겠어요. 그것 말고는 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잠깐, 그럼 신혼집은 그놈이 마련한 건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마요. 아마 자가가 아니라 임시 거주지로 월세로 마련한 거겠죠. 일단 저희랑 같이 가보시죠. 그놈 흔적을 확인해야 하니까 같이 나섭시다. 그렇게 형사들과 신혼집에 가게 됐는데 그놈이 걸릴 만한 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형사들 말대로 월세로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 보여준 집문서는 위조한 것이었죠. 저에게 사기친 걸 들키고 급하게 보증금을 빼서 날라버렸더라고요. 형사들은 3억 뜯길 걸 5천만 원만 뜯긴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는데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잣집 딸이어도 제가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뜯기는 건 정말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었으니까요. 형사들은 출국 금지를 내리고 수배 중이니 잡히면 반드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신혼집에 가전 가구를 모두 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되고 어이없고 억울한 상황이 생겼지만 일단 정리부터 하기로 했어요. 가구를 사갈 중고업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다리 차로 모든 짐을 빼고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낼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형사들의 연락을 기다렸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두 년놈은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인간들 때문에 속이 썩을 대로 썩어서 그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맘먹고 도망친 것들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며 제 감정과 시간을 할애하는 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답니다. 그 사기꾼들을 잡을 건 제가 아니라 형사들이었으니 마음을 비우기로 했죠. 사기를 당한 탓에 한국에 더는 머물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이 그립기도 해서 통역 일을 그만두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사기당한 걸 알고 분노하시며 그런 놈들은 천벌을 받을 테니 잊어버리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보름 동안 휴식하다가 다시 회사를 다니기로 했어요. 언제나 그러하듯 일은 체질에 잘 맞았고 기여하는 게 많아 인정받으며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이 지나자 한국에서 있던 역겨운 사건은 슬슬 머릿속에서 비워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다니는 한국인 후배가 저와 비슷한 일을 당했다며 울고 있더라고요. 선배님, 저 어떡해요? 남자친구랑 결혼하기로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돼요. 뭐? 그 CEO라는 남친? 능력 있는 사람이라더니 돈은 왜 빌려준 거야? 그게 사업자금 투자하면 배로 돌려준다고 해서 믿고 줬더니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예 없는 번호로 뜨는 데다 사는 집에 가봤더니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한국에서 당한 거랑 비슷하네. 지연아,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작정하고 사기치는 놈들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나 봐. 선배님, 저 그놈한테 준 돈이 2억이나 된다고요. 5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이라고요. 내가 그거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2억이나? 왜 그랬어? 그놈 완전 악질이네. 그래서 경찰은 신고했고? 신고는 했는데 이름도 가짜고 한국인인지 확실하지도 않대요. 위조 여권으로 미국에 들어온 것 같다면서 중국계나 일본계 사람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형사들이 잡을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선배, 저 어떡해요? 제대로 속아서 인생 망쳐버린 것 같아요. 지연아, 너무 상심하지 마. 돈은 정말 아깝지만 지금 네가 무너지면 안 돼. 이러다 병까지 나면 너만 손해라고. 정신 차리고 너 할 일 하면서 경찰 믿어보자. 근데 그 사기꾼 사진 있어? 내가 좀 봐도 될까? 네, 같이 찍은 사진 있어요. 여기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후배한테 사기친 놈의 얼굴을 봤는데 저한테 사기친 놈은 아니더라고요. 조금 닮은 것 같아 보였는데 사기꾼들은 다들 그렇게 생겼구나 하고 잊어버렸답니다. 회사 후배가 많이 속상해하는 걸 보니 지난 한국 생활이 떠올라서 저까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과 주말에 식당을 갔는데 그놈을 마주쳤답니다. 그 후배한테 사기친 놈을 말이죠. 사진의 얼굴과 똑같아서 한 번에 알아봤죠. 근데 그놈과 같이 있던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빠, 우리 미국 온 지 1년 다 돼가는데 벌써 10억이나 해먹었네. 한국보다 짭짤한 것 같아. 미선아, 우린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나가야 성공하는 부류인가 봐.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대가리가 통통 비었는지 무슨 말만 해도 다 믿어준다니까. 너도 그렇지? 미국 사는 한국 남자들은 하나같이 순정파의 순딩이 그 자체라니까. 우리 한국에서 도망 왔을 때 기억나? 네가 임산부 쇼에서 그년한테 안 잡히고 도망 왔잖아. 여권 급하게 위조하고 돈은 비트코인으로 넣어놨다가 미국 와서 되찾고 말이야. 야, 정말 첩보 작전이었지.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 통역하는 년? 그 년이 오빠 미행에서 걸린 날 얼마나 쫄린 줄 알아? 내가 센스 있게 임산부에 진통 연기했더니 멍해져서 빠져나왔잖아. 오빠 나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철창행이었어. 알지.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건 누구보다 잘 안다고. 근데 말이야. 자기나 나나 성형수술이 잘 되긴 했어. 우리 둘 다 더 잘생겨지고 예뻐졌잖아.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더 잘 먹히잖아. 난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꼬인다니까. 예전처럼 먼저 다가갈 필요가 없다고. 여기 미국은 호구들이 많아서 앞으로 주구장창 사기 쳐먹기 딱 좋아. 두 년놈의 목소리와 한국의 일화를 들어보니 저에게 사기친 남편과 내연녀였습니다. 성형수술을 어디서 했는지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저는 두 년놈이 제 얼굴이 보이지 않게 엄마와 자리를 바꿔 앉았고 부모님께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엄마 아빠 저 뒤에 남녀 보이지? 저것들이 나한테 사기친 놈들이야. 성형수술해서 얼굴 다 뜯어 고쳤는데 목소리는 그대로라고. 게다가 저것들이 내 후배한테도 사기쳐 먹었어. 오늘 저것들 꼭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아빠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 둘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미선아, 야,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 저기 앞에 테이블 가족들 말이야. 우릴 보는 시선이 좀 수상해. 그리고 저 여자 뒤통수가 낯이고. 오빠, 미국에서 사기친 것들은 다른 지역 애들이잖아. 괜히 헷갈린 거 아니야? 아무튼 그만 나가자. 감이 좋지 않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해. 얼른 나가자. 알겠어. 뭐 음식 아깝지만 그냥 나가자. 둘이 입구 쪽으로 걸어가자 제가 두 년놈의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다 이지훈. 아니 김성준?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사기친 피해자 중 한 사람이야. 나 기억하지? 어이 내연녀. 임산부 연기 아주 일품이었어? 뭐야? 당신 우릴 알아? 난 당신 처음 보는데. 왜 이래? 성형수술했다고 해서 목소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말투도 그대로네. 난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비켜 이 여자야. 두 년놈이 저를 밀치려고 하자 아빠가 벌떡 일어나서 플라스틱 접시로 사기꾼 놈의 뺨따구를 날렸습니다. 내연녀 역시 똑같이 한 대 날려주셨고요. 아이씨, 이게 뭐하는 짓이야? 놓친 내가 돌았나? 당신들 사람 잘못 봤어. 우린 당신들 모른다고? 그래, 계속 발뺌해라. 지금 경찰 오는 중이니까 끝까지 발뺌해 보라고. 뭐, 경찰? 자기야, 왜 이래? 우리 옛날에 좋았잖아. 일정 생각해서 이러지 말자. 내가 당신 돈은 2배로 돌려줄게. 그러니까 우릴 보내줘. 언니, 그때 임산부 연기한 거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고아원 출신에 가진 거 없이 커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제발 보내주세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것 같던데? 아마 미국 감옥에 가면 평생 나오지 못할 거야. 저희 식구들뿐만 아니라 식당 안에 있던 교민들과 미국인들이 모두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두 년놈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주방으로 달려가더군요. 아주 작은 창문을 발견하고 거기로 억지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사기꾼 놈은 먼저 빠져나갔고 내연녀는 몸이 절반쯤 넘어가다가 저희 손에 잡혔어요. 저는 곧장 식당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사기꾼 놈을 놓치지 않으려고 전력 질주로 뛰었어요. 그 놈은 앞으로 달리면서 뒤를 힐끔 보더니 인상을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야, 그만 따라와! 내가 잘못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날 보내줘! 너 얼마 전에 지연이라는 애한테 돈 뜯어갔지? 걔가 내 후배야, 이 양아치야! 지연이? 그 순딩이! 이런 제기... 세상이 왜 이렇게 좁은 거야? 하필 지연이랑 선후배 사이라니. 수연아, 내가 돈 돌려줄 테니까 제발 그만 쫓아와!
돈 돌려주려면 멈춰야지, 이 멍청한 놈아. 알았으니까 내 후배 돈만 돌려주고 가. 정말? 알겠어. 잠깐 멈춰봐. 제가 달리기를 멈추고 숨을 씩씩 쉬자 그 놈도 잠시 멈추더군요. 자기야,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같이 일해보는 건 어때? 내 애인은 이제 잡혀서 끝난 것 같으니까 나랑 같이 사업해보는 거 말이야. 당신 집이 부자인 건 아는데 그것보다 이상으로 벌 수 있어. 내가 호구 찾는 거랑 사기치는 노하우 알려줄게. 이 미친, 나한테 같이 사기를 치자고? 어림없다 이놈아. 너랑 말을 섞은 내가 등신이지. 잡히면 돼질 줄 알아? 오지마. 저리 가라고. 이런 젠장. 그이는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고 저도 그 뒤를 바짝 따라 달렸습니다. 제가 숨이 막혀서 더는 못 뛸 것 같아 놓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차 여러 대가 그이 앞에 세워졌습니다. 미국 경찰들은 한국과 다르게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경고하자 사기꾼 놈이 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머리에 올렸답니다. 이런 젠장, 잡히고 말았네. 야, 이 망하려나. 네가 내 인생 망쳤어. 이제 난 세됐다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 사기꾼 자식아. 그리고 미국에 도망와서 성형수술까지 했으면 조용히 짱 박혀 있을 것이지. 왜 내 후배까지 꼬셔서 멍청하게 잡히냐? 이게 다 네 놈 업보야. 아이씨, 이제 큰일 났다. 여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서 엄청 세게 징역받을 거라고. 아이, 젠장. 그것 역시 네 운명이야, 사기꾼 놈아. 아주 그냥 벽에 똥칠하면서 늙어 되져버려라. 한국에서 널 꼬시는 게 아니었어. 계산적이고 똑똑한 년이라서 포기했어야 했는데 괜히 욕심내서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고. 그 말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다 이놈아.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널 잡아 넣는 게 내 인생 소원이었으니 이젠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것 같다고. 아, 감옥 가서 조심해라. 미국 감옥은 이쁘장한 남자들은 지내기 힘들다더라. 아이씨, 그런 말 하지 마. 상상되잖아. 내가 왜 저런 년을 등쳐먹은 거야. 아이씨. 그 사기꾼 놈은 미국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내연녀 옆자리에 탔습니다. 두 년놈은 바로 구속수사를 받게 됐는데 미국에서 사기친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답니다. 제 후배 지연이도 2억을 돌려받게 됐죠. 저 또한 5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본 거는 다 해소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 두 년놈이 한국 감옥으로 가려고 한인 교민들과 대사관에 연락하더군요. 한국에서 벌을 받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들 거절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가면 몇 년 살다가 나올 텐데 미국에서 잡혔으니 무거운 형량을 받을 거라 무시해버렸답니다. 그래서 두 잡것들은 미국 교도소에서 아주 오랫동안 썩게 되는 것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교도소 생활은 저도 전해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한편 후배는 2억을 돌려받고 저에게 감사 인사로 선물을 사들고 왔답니다. 선배, 이거 별거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지연아, 왜 이러니? 그냥 너 써라. 난 명품 같은 거 안 좋아해. 성이니까 받아주세요. 전 선배 아니었으면 2억 찾지 못했을 거라고요. 아, 그래. 고맙다. 잘 쓸게. 근데 선배, 우리가 인연이 있긴 있나 봐요. 선배한테 사기친 놈이 얼굴 고치고 미국에서 저한테 사기를 쳤으니 보통 인연이 아니지 않나요? 지연아, 그게 자랑이 아니잖아. 우리 둘 다 어리석은 거야. 바보처럼 당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
알겠어요, 선배. 어쨌든 선배는 제 은인이에요. 진짜 감사해요. 그렇게 우울해하던 후배에게 도움을 줬으니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저에게 남자를 소개해 줬습니다. 자기네 이웃인데 멋진 남자라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자에 대해 묻지 않고 자리에 나갔는데 미국 남자가 있더라고요. 사실 한국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처음엔 호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은 보면 볼수록 호감도 갖고 성격도 조용하고 푸근한 것 같아서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기꾼 한국놈 덕분에 미국 남자를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연을 쓰고 있는 제 옆에는 미국인 남편이 있답니다. 괜히 멀리까지 가서 인연을 찾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네요. 이번에 느낀 게 있다면 인연은 가까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혹시나 사랑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이 있는 이성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저처럼 사기당하거나 속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